그 발언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전 정부에서 어떤 규제들을 완화시키거나 변경시켰던 행정명령이 한 115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100여 개가 다 환경과 관련한 거였어요.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에서 우려되는 지점은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와 국내 시설 투자 확보는 그쪽에만 너무 신경을 쓰고 있어서 굉장히 약화된 것으로. 낮군요. 예. 예. 분명히 이제 이쪽 산업에서 어떤 그 정당이 당선되건 간에 한국과 손을 잡는 사례들은 늘어날 개연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하고 있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들끓는 세계 투자가 보인다. 미 대선 이거 정말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해 볼 텐데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 건가? 우리의 경제에는 또 우리의 투자 수익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얘기 정말 다채롭게 한번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을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미국 문제 연구하고 계시죠. 김진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 미국 대선을 오늘 저희와 함께 분석해 주실 산업의 연구원 신산업실의 경희권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메리츠증권을 대표해서 이다솔 지점장 투자 아이디어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다솔입니다. 이번 시간은 참 저도 관심이 많이 가는데 지금 박빙인 것 같아요. 엎치락 뒤치락. 뒤에 총 맞았을 때는 트럼프가 거의 따놓은 당상이라 그랬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딱 나오니까 최근 들어선 완전 박빙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전 같았으면은 네. 이게 이제 유권자들 설득 기간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다지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네. 예측이 조금이라도 가능한데 지금 완전히 박빙인 지역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전국적인 투표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조금은 앞서 있습니다. 미시간과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예. 민주당이 계속 우위를 점하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관건은 뭐냐면 펜실베니아예요. 그래서 요 세 개를 다 합치면은 확실하게 굳힌 데를 다 합쳐가지고 270이 딱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펜실베니아가 앞으로 굳히기에 확실히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네. 이게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다는 거죠. 자, 공교롭게 펜실베니아가 바이든 현 대통령의 고향이에요. 이번에도 펜실베니아가 양 후보 간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주가 될 것 같군요. 자, 경희권 박사님, 이번 대선이 우리 경제, 우리 산업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겠죠? 예, 일단 미국에서도 건국 이후로 가장 중요한 선거가 아니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아마 다음 미래 30년 한 세대를 규정하는 그런 국제관계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과거 30년의 중국 중심의 공급망 확장 국면이 종료되고 앞으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데 뭐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아주 큰 영향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그렇게 중요하네라는 게 이게 실감이 오네. 그 엄숙하게 말씀해 주셔서 예. 더 그냥 확 와닿는데 매년 뭐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 들어볼까요? 박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은데 네. 과거 한 70년 정도의 세계 경제를 그냥 간단하게 본다고 하면 이제 미국이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공급망을 가져가냐에 따라서 증시의 퍼포먼스들도 좀 많이 갈렸었거든요. 물론 뭐 어느 후보가 되든 미국에 도움되는 경제 정책을 펼칠 거라는 건 뭐 분명한데 그러나 그 방향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게 가장 중요한 산업 하나를 꼽으라면 반도체잖아요. 엔비디아가 나오고 뭐 TSMC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간 좀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런 위기감이 있는 국면에서 그 반도체에 대한 두 후보 간에 조금 선명한 정책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갑니다. 일단 미국의 국가 전략이 선단 공정 제조 기반을 내재화하고 중국 반도체의 발전을 막는 것에 양당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국가적인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뭐 테일러시에 있는 우리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예. 그리고 또 대중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반도체와 과학법, 반도체 지원법이 포함되어 있는 그 법이 통과된 것은 2022년 바이든 행정부지만 그 법이 최초로 기획 입안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입니다.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에서 우려되는 지점은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와 국내 시설 투자 확보는 그쪽에만 너무 신경을 쓰고 있어서 스마트폰 주요 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이 굉장히 약화된 것으로 낮군요. 예. 예. 그래서 하이실리콘의 AP 매출이 2023년에 저희가 반도체 경기가 다 안 좋았었는데 22년 대비 500% 증가했고요. 안드로이드 계통에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이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행정부에서 중국의 어떤 반도체 수요 산업 이쪽에 대한 제재 수준이 지금 약하고 2023년에 삼성전자, SK 마이크론 3사가 낸드 매출액이 다 마이너스 30에서 40%를 기록했는데 양쯔 메모리만이 4% 이상 성장을 해서 지금 매출액이 거의 3조 원에 육박을 하고 점유율이 6%가량으로 올라와서 낸드 5강 구도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너무 최첨단 공정 AI 반도체 이런 쪽보다는 낸드와 수요 산업 부분에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엄청나게 중국에 대한 반도체 견제, 다시 반도체 패권을 잡으려는 그 시도를 바이든 행정부 연간에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사님 얘기 들으니까 이 빈틈이 있었던 것 같은데 미국이 이렇게 반도체에 집착하는 이유? 국내적이고 국제적인 게 다 맞물려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국내적으로는 아무래도 반도체가 실제로는 미국이 먼저 생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건 10%밖에 안 된다. 그렇죠. 이게 의존도가 너무나 해외에 높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아주 심각하게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이제 경제 안보가 요즘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는 이슈잖아요. 그거는 경제적인 이슈가 안보적인 이슈랑 결합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이 무기 체계를 현대화하고 계속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게 결국에는 반도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중국에 대한 코로나 이후에 시각이 일단 달라진 거고, 그리고 중국이 뭐 자유무역 좋긴 한데 그 부분을 워낙에 이제 경제 강압 이런 걸로 나오다 보니까 견제를 해야 된다는 시각적인 변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대만 위기까지 얘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SMC를 비롯해서 이 공급망이 중국발 위기로 인해서 흐트러지게 되면은 미국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문제의식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미국은 한 산에 호랑이 한 마리면 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중국은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두 마리도 괜찮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TSMC 말씀을 하셨는데 아리조나 공장이 일부 가동에 들어갔다고 하고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은 완공이 지금 지연되고 있죠. 지금도 벌어져 있는 AI 쪽에 반도체 수요, 이거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어요. 예, 이미 격차는 많이 더 벌어졌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생각엔 TSMC가 지금 조금 무리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해외에 공장을 많이 짓고 국내에도 많이 짓는데 이거는 미래에는 미국이 국내 본토로 어떤 일정 캐파를 회수해 갈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지금 시설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너무 무리하지 않고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내실을 다지는 것이 좋은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반도체 환경의 격변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무리가 있더라도 빨리 선점을 하는 게 중요치 않냐라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일부 의견이기도 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미국의 투탑이라고 하는 모건 스탠리에서 곧 겨울이 온다. 그러면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리포트를 냈어요. 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향배와 관련 없이 우리는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있고 어떻게 봐야 돼요?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사실 되게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 중에 하나고 나쁜 사이클과 좋은 사이클을 반복해 가면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이제 확장을 해 나갔었는데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은 상태고 또 이게 뭐 올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고 뭐 한국 기업들 제외하면 메모리 쪽 사실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없는 상황인데
이것들을 이제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냐는 게 한 축인 거고,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를 포함해서 안 좋게 보는 것들은 그래도 사이클 산업이다. 그래서 오히려 실적들이 이제 고점으로 향해 갈 때 하락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AI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과거에 우리가 봤었던 반도체 사이클의 어떤 그 반복이냐, 혹은 기존에 없었던 수요가 생겨나면서 새로운 지속성이 생기느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관점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주가 레벨로 봤을 때 지금 현재의 국내 반도체 주가는 겨울이 다가올 것이고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의 곡선을 갈 것이라는 우려들을 사실 선반영을 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좀 가격 수준으로는 매력 있는 수준까지 와 있다, 이런 점들을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두 번째가, 여기서 우리가 지난 2년간 봤던 AI 반도체 투자가 여기서 이제 종료될 것이냐, 혹은 지속될 때 얼마나 될 것이냐에 대한 이제 논쟁들이 있는데, 시장이 제일 걱정했던 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투자가 이제 쉬어가는 혹은 줄어드는, 그다음에 중단되는,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시장의 걱정대로 쉬어갈지, 시대가 요구하는 수요들은 그거 우려와 상관없이 지속됐던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이클을 가게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 먼저 박사님 말씀 주셨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이 짓고 있는 보조금 안 줄 거야, 이런 우려들도 분명히 시장 주가에 녹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트럼프가 되건 해리스가 되건 누군가가 당선이 돼서 조금 정책의 방향성이 명확해지면 그때부터는 조금 시장이 방향을 좀 더 선명하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도 어쨌든 누군가의 이 패권이 확실히 결정되는 거는 투자 사이클에서 상당히 좀 그 선명한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좀 명확해지면 조금 더 안정감 있게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사실 반도체보다 훨씬 더 이번 대선에 민감한 업종이 2차전인 것 같아요. 이거 트럼프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사실 반도체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이 트럼프는 이 친환경 산업 이런 건 다 의미 없다라고 하고 막 좀 과격한 발언 하잖아요. 그 발언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게, 트럼프 1기가 시작이 됐을 때 이제 행정명령으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하는 게 이전 정부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 고치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전 정부에서 어떤 규제들을 완화시키거나 변경시켰던 행정명령이 한 115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100여 개가 다 환경과 관련한 거였어요. 전기차와 관련한, 그러면은 배터리 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기가 출범하게 되면 어쨌든 여러 가지 환경 규제했었던 걸 다 풀고 내연기관 차에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정책들을 추진할 거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변화가 예상이 된다라는 점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흥미로운 게, 선거 지금 캠프 기간이거든요. 근데 선거 캠프 기간에는 상황에 따라서 전략적인 메시지가 조금씩 바뀌어요.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이제 어떤 발의를 하게 됐냐면요. 이게 환경 문제에 워낙에 민감하고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탄소제로 법안을 공동 발의를 해요. 그 안에는 2035년까지 전기차 의무화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완전히 이제 전기차 의무화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하다가, 제가 미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기존의 자동차 노조들이 이제 전기차로 변환되는 그런 과정에서 일자리의 변화 등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주제가 돼 있어서 지금은 의무화를 하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살짝 반대쪽으로 살짝 움직였어요. 투표 전략 때문에. 근데 반대로 이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환경 규제 반대한다. 그래서 전기차 의무제 무조건 반대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지지를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와 관련해서 의무제 반대하는 거는 아닌데라고 약간 또 이쪽으로 살짝 또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가 양쪽 끝에 있다가 서로 가까워지는 그런 메시지를 보이고 있어서, 이것이 과연 선거 이후에 어떻게 또 나타날지 이런 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 당선되면 그랬나? 그리고 다시 양쪽 끝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게, 선거 캠프 측에서는 일론 머스크에게 보직을 준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어떤 자문 역할을 계속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길을 일단 열어두면서 계속 이제 캠프 선거 자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앞으로 관건이죠. 자, 박사님, 그래서 이 IRA 법안이라는 게 전기차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또 그거에 의해서 국내 기업이
미국으로 러쉬를 이뤄서 가고 그랬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한국 기업의 입지는 훨씬 더 약화되는 거 아닌가 그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전문가분들의 컨센서스는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기차와 2차 전지 시장은 좀 중장기 성장률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가 이제 축소되거나 폐지되면은 수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상당히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제 유가입니다. 유가.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어서 지금 배럴당 70에서 90불을 왔다 갔다 하는 유가가 만약 20에서 40불 구간으로 내려가게 됐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이제 내연차와 하이브리드 차의 매력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거든요. 연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 후보 모두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점유율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2차 전지 소재 업체 주가 같은 것들을 보면 2023년도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 많이 빠졌잖아요. 특별히 반도체하고 이렇게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면서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쉬었는데, 여기에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 걱정도 있지만 그게 또 반영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투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어요? 가격적으로는 많이 빠졌죠. 많이 빠져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오히려 해리스 후보로 교체된 다음에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오면서부터는 오히려 이제 2차 전지 관련주가 이제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 민주당이 당선되면 어쨌든 정책적으로는 조금 더 우호적일 거라는 기대감들이 먼저 선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2차 전지에 조금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포인트는, 양당의 정책은 아까 그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걱정했던 것보다는 가운데 쪽으로 좀 모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되더라도 2차 전지 전기차를 아예 안 하지는 않겠다, 이런 정도의 좀 공감대들은 있는 것 같은데, 오바마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을 시작한 이후에 한 10여 년 동안의 소위 전기차 시장은 누구도 이 산업의 실적을 요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직 판매 대수의 증가, 캐펙스의 증가 혹은 매출 그로스의 증가들을 많이 요구했던 것 같고, 실제 현실적으로 봐도 이제 우리 주변에 전기차를 좀 보이기 시작하고, 저희가 초창기 전기차를 볼 때보다는 어느 정도 침투율이 이제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산업이 이 정도 성장해서 파이가 커졌으면 여기서 얘네들도 이제 뭔가 이제 좀 숫자들을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제 좀 기준이 좀 깐깐해진 거죠. 2차 전지는 뭐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그 박사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우려들은 반영이 돼 있었고 생각보다 지금 정책이 가운데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 당선돼도 아예 판 뒤집어 엎자 이런 상황들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된 이후에도 과거처럼 단순히 매출 그로스에 대해서만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조금 더 영업이익률이나 마진율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요구가 좀 강해지는 흐름들은 지속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좀 옥석 가리기가 조금 더 까다로워져야 되는 시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론 머스크가 뭐 이런저런 뭐 기행도 하고 말도 막 하는 것 같아도 참 머리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어차피 해리스 되면 전기차 키울 거고, 그렇죠. 트럼프 되면 듣고 보니까 보험을 하나 딱 들어놓고,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네. 그걸 또 자연스럽게 또 트럼프는 받아주잖아요. 사실 미 대선의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을 조금만 돌려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2년 반쯤 됐나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나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할래. 거의 명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 지정학적인 어떤 리스크의 변화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들 보죠. 특히 나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는 이제 방위비 증강 이런 것을 좀 많이 얘기를 할 거고, 필요 없는 분쟁은 끼어들지 않을래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쪽에서는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느냐면요, 이전 정부가 체결했었던 여러 가지 협정 중에서 조약이 아닌 거, 국가 간에 이제 조약을 맺어서 의회를 통과한 거는 어떻게 되돌리기가 힘드니까 그게 아닌 나머지들은 다
재검토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도 방위비 문제가 다시 또 수면 위로 떠오를 수가 있거든요. 산업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군수 산업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전력 강화를 해. 그래서 힘을 키워. 그래서 내가 간섭하지 않도록 만들어줘.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각 국가에서는 이제 국방을 강화시킨다라는 차원에서 계속 무기를 사야 돼요. 그러면은 방산 수요가 엄청나게 계속 많아질 거고 그렇죠. 그게 글로벌한 현상이 될 거다라는 점에서 이미 이제 힘을 키워놓은 한국의 방산 시장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질 거다라는 그런 결론에 가게 되는데 이거와 연관해서 또 한편으로 어떤 거를 주목을 해봐야 되느냐면 트럼프의 여러 가지 기조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바이 아메리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모든 중요한 핵심 부품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이제 개발을 한다. 특히 미국 내 방산업계를 보호한다라는 보호 장벽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어서 한국 기업이 미국에 이제 진출하려는 그런 길목들이 상당히 좁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안 좋은 점도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동맹 중시를 하는데 사실 미국이 이제 패권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많이 힘이 떨어진 국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징들을 보이냐면 미국이 아닌 국가들끼리 짝을 지어주는 걸 많이 해요. 우리는 그거를 이제 격자무늬 동맹이라고 하는데 미국과 이제 양자적으로 맺던 국방 관계가 미국이 아닌 국가들끼리 이제 막 이제 그물처럼 그물망을 형성하는 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서로 이제 많은 협력이 창출이 될 거다라고 해서 한국의 이제 군수 산업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은 국가들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최근 몇 년 동안에 한국의 방산 산업이라는 게 방산업이라는 게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어느 틈엔가 우리 엔지니어들, 과학자들이 자주국방을 모토로 해서 이렇게 쫙 기술 개발해가지고 이제 수출 주력 상품이 됐으니까 참 우리 산업계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 그런데 또 어떤 그 경계론이 있냐면 우리 여기에 안주하면 유럽이 금방 다시 또 자기네 거 국산화하고 또 수출할 걸 이런 걱정도 있더라고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에 대해서 미국의 첨단 무기 수출에 제한이 걸려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는 중국 견제를 우선하기 때문에 사우디와 터키, 러시아와 관계 정상화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 수출 통제가 풀리면 중동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과의 우리 업체들의 경쟁이 좀 심화될 거라는 우려가 하나 있고요. 중국 견제를 위해서 러우 전쟁을 단기 종결시켰을 경우에 지금 수출 물량이 상당히 좀 떨어질 수 있다. 방산업에 대한 전망은 비교적 다 컨센서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다솔 지원장 어떻게 지금도 투자할 만한 권역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통 이런 그 산업재들을 볼 때 제일 많이 투자자들이 참고하는 게 이제 수주 잔고의 증가 추이인데 교선을 비롯해서 뭐 방산도 그렇고 이 수주 산업들은 이미 3년 뒤의 실적이 어떻게 보면 확정이 좀 돼가는 산업들이거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 2, 3년 정도 그냥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는 게 한 가지 장점일 것 같고 보통 무기를 이제 그 구비할 때 전쟁을 하던 와중보다는 이제 종전을 하거나 휴전을 하는 기간에 재고를 다시 쌓기 시작하는 흐름들이 과거에 많이 나타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부분 전쟁이 벌어지는 국가들이 계속 있는 무기를 사서 쓰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모멘텀으로만 봤을 때는 종전이 되면 일단 주가들은 좀 단기간에 빠질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실제 수주들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종전이나 휴전 기간에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해석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적어도 이제 산업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식 무기 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 하나, 생각보다 우리만큼 꾸준하게 무기를 생산해왔던 나라가 지난 20년간 없었다는 이런 것들이 글로벌 피어 관점에서는 계속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이번 대선을 이제 앞두고 이 세 개 주요 업종 말고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될 업종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 의약품 산업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가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국의 정말 중요한 먹거리 산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바이오 의약품 분야는 어떤 정부 보조금이나 국가적인 자원을 집중 투입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치고 올라올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요 시장을 미국, 유럽 규제기관들이 이제 제어를 하고 단가로만 할 수가 없고 과학적인 검증과 깨끗한 양산에 대한 그런 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도국이 우리 방식을 모방해서 따라오기가 어렵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미국의 양 후보, 해리스 트럼프 후보 모두가 의료 재정 지출 부담 완화를 위해서 바이오 시밀러 도입 촉진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연매출이 한 해에 10조 원 이상 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 미국 제약사들이 많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미국 대선 이번 결과에 큰 영향 없이 바이오 의약품 수출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7월 달 이후에 사실 CDMO랑 바이오 시밀러 중심으로 바이오가 한 2달 정도 상당히 주도지 역할을 했었고요. 그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가 강점을 갖고 있는들이 글로벌 기업 대비했을 때 엄청 혁신적인 신약들을 개발한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베스트 인 클래스 정도의 제품들을 이제 최종 단계까지 허가받았던 케이스들이 있고, 또 이제 그 경험들을 갖추면서 이 제조 설비를 상당히 FDA 기준에 맞는 설비들을 많이 갖춰놨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기준에서 상당히 강점인 것 같은데, 송도 지역 중심으로 상당히 우리 기업들이 잘 대응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이쪽 산업에서 어떤 그 정당이 당선되건 간에 한국과 손을 잡는 사례들은 늘어날 개연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여태까지는 우리 기업들이 완성 제품인 시밀러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중국에서 들어가는데 원료 의약품, 소위 이제 중간 원료 단계들을 규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완성 시밀러 단계에서 중간 원료 단계까지 오히려 밸류 체인이 조금 확장할 수 있는 계기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깊은 스터디를 한번 해볼 만한 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앵글을 조금 금융시장 쪽으로 바꿔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어요. 야, 대선 전에 금리 내리지 마. 그거 나한테 별로 좋은 거 아니야. 계속 겁박 비슷하게 했는데 제롬 파월 의장은 빅컷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을 돕고자 연준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이제 비난을 근거 없는 비난을 좀 하긴 했는데, 통계를 실제적으로 보면은 선거 기간이 있었을 때 연준이 뭔가 정책을 내놨을 때 이게 선거 결과에 그렇게 유의미하게 반영이 안 돼요. 그거는 반영이 안 되고 어쨌든 빅컷이 나온 다음에 글로벌 증시는 환호했어요. 그리고 한국 시장은 그렇게 뭐 민감하게 반영을 안 했습니다만, 그러나 금리를 내리지 않았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시장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금리 인하 자체는 시장에는 어쨌든 간에 그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 같은 경우가 과거 금리 인상 사이클보다 조금 더 좀 격하고 조금 빠르고 혹은 좀 길었던, 그래서 어떤 투자 환경에서는 좀 낯선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연출됐다라는 평가들이 있거든요. 과도하게 올렸던 금리들이 조금 정상화된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는 조금 좀 정상적으로 소비가 살아날 수 있는, 혹은 투자를 밀어놨던 기업들이 정상적인 투자들을 집행할 수 있는 환경들이 완성되었다는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한국 입장에서는 마냥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던 환경보다는 소위 2022년 이후의 3년보다는 향후 3년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유리한 환경에서 투자를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가장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있었는데 양국 간의 금리 격차가 축소되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에 대한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좀 높아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험적으로는 그렇게들 해석들을 하고요.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이제 어떤 그 시장의 좀 되돌림 현상의 일부분이라는 측면들이 향후에 좀 주목할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리트 증권과 3프로TV가 함께하고 있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죠. 들끓는 세계 투자가 보인다. 정말 몇 주 앞으로 다가선 미 대선이 우리 경제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각 전문가들과 정말 심도 있게 여러분 다뤄봤는데요. 모쪼록 여러분들의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콘텐츠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세 분 오늘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순서에도 좀 참여해 주셔서 좋은 콘텐츠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 주시죠.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번 들끓는 세계 투자가 보인다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